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쓰기 박완서의 오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은 수필이에요. 따라서 경험과 성찰을 담았겠죠. 그래서 수필에서 해야 할 것은 경험과 성찰, 이 두 가지는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본문 보기 전에 우리가 문학의 사분 갈래에 대해서 잠깐 하고 갑시다. 문학은 네 가지로 갈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서정 갈래. 서정 갈래라는 것은 감정을 드러낸 글쓰기로 시가 대표적이죠. 시 같은 것은 운율이 있고 한축성이 드러나고 한축성, 시적 화자가 있다. 요게 이제 서정이고요. 갈래별 특징은 무슨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고 갑니다. 두 번째는 서사 갈래가 있습니다. 서사는 뭐예요? 이야기라는 뜻이죠. 따라서 그 이야기는 사건에 의해서 진행되겠죠. 서사 갈래는 허구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서술자가 등장하겠죠. 서술자 1인칭이나 3인칭이나. 세 번째 문학의 갈래는 교술 갈래입니다. 가르치고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뜻으로 교술 갈래에 해당하는 건 수필이 되겠죠. 자, 현대 수필이 있고 고전 수필이 있는데 오해는 현대 수필에 해당하겠죠.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깨달음을 전달하죠. 이 깨달음 바가 바로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필의 특징은 뭡니까? 필자가 즉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죠?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글이니까요. 필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허구성은 없겠죠. 허구성은 없는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글쓴이의 경험은 주관적이다. 그러나 그가 전달하는 교훈은 객관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글쓴이의 경험은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생각대로 글로 쓴 거니까 주관적이지만 깨달음 주제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걸 독자에게 강요하거나 교훈으로 즉 메시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경험은 주관적이나 주제는 객관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극갈래죠. 극갈래라는 것은 연극의 대본인 희곡과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희곡과 시나리오는 전문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이 희곡과 시나리오는 서술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서술자 없고 해설 지문 대사 희곡이라면 그 다음에 시나리오라면 전문 용어가 나와서 그 인물 배경 사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이 점에서는 무엇과 똑같나요? 예, 어, 요 서사갈래와 똑같죠. 그죠? 인물 배경 사건을 가진다는 거는 똑같고 극갈래는 서술자는 없겠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5회에서 경험이 뭐고 그로 인해 깨달은 게 뭐냐? 요걸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 사실 이 5회에서는 자, 내용을 읽어보셨을 것 같으니까 경험이 뭐야? 자신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경험이죠. 그로 인해서 뭘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즉, 내 인간 중심으로 고양이를 판단했구나 라면서 성찰,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어울려 나올 수 있다. 외부 지문이 나온다면 성찰과 깨달음, 반성이 드러나는 시나 수필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갈래별 특징, 교술 갈래의 특징 이 정도 알아두시면 내용 파악하면 되고 이 내용 중에서는 글쓴이의 감정이 변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하냐 처음에 기뻤다가 뭐 어쩌다가 뭐 재미있었다가 뭐 속상했다가 그 단락별로 어떤 감정이고 그 감정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그것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아파트에 처음 살 때도 그러했지만 땅 집에 살고부터는 그러면 아파트에 살다가 땅 집으로 이사 왔네요. 그럼 여기서 땅 집은 어떤 뭘 말하는 거예요?
전원주택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땅집이니까 그냥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더더욱 쓰레기에 신경이 쓰인다. 아파트에서는 분류해서 내다버리는 순간 쓰레기 봉투는 익명의 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 때는 쓰레기 봉투에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왜? 내가 버린 건지 누가 버린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땅집에서는 수거차가 오는 날 집 앞에 내다 놔야 하기 때문에 누구네 쓰레기라고 딱지를 써붙인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 무진 신경이 쓰인다라는 얘기네요. 쓰레기이지만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담아서 꼭꼭 잘 여미게 된다. 글쓴이의 성격은 매우 정갈하고 깔끔하네요. 글쓴이의 성격 드러났습니다. 쓰레기라도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는 내 허영심을 비웃듯이 수거차가 오기 전에 우리 쓰레기 봉투가 무참하게 파헤쳐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심 사건이 되겠네요. 자, 글쓴이는 성격이 매우 정갈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도 깔끔하게 내다 버리고 싶어요. 그 마음을 스스로가 허영심이라고 표현했네요.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자신은 내 집 쓰레기 봉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이 쓰레기를 수거차가 가져가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 봉투가 파헤쳐진다는 것을 어느 날부터 알게 되었어요. 생선이나 닭고기를 먹고 난 후는 영락없이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비린내가 나는 음식을 담은 쓰레기 봉투가 밖에 있으면 더 쓰레기 봉투가 파헤쳐져 있다. 이런 얘기죠. 고양이들의 소용이었다.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대상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고양이 때문이다. 라고 알 수 있네요. 개는 안 기르는 집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고양이 기르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도 동네에는 고양이들이 많다. 이렇게 도둑 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지가 거의 없다는 게 이 동네 사람들의 설명이다. 도둑 고양이는 뭐예요? 그냥 들고양이죠. 다른 말로 들고양이 혹은 야생 고양이, 사람이 직접 키우지 않고 스스로 이제 커나가는 것들. 야생 고양이가 많기 때문에 동네에 지가 없대요. 그래서 처음 부분은 쓰레기가 자꾸 파헤쳐지는데 그 이유는 고양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중간 부분을 봅시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수거차가 지나간 후에도 문 앞이 깨끗하지 않고 닭뼈나 생선뼈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는 건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었다. 네, 자기 집 앞이 이렇게 지저분한 꼴이 되어 있는 걸 이 필자는 속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자의 감정 변화에 주목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필자의 감정은 뭐다? 속상하다. 왜? 우리 집 쓰레기 봉투가 뭔가 이렇게 고양이에 의해서 펼쳐져 있어서 속상했다는 거죠. 다음 터져서 냄새나는 내용물이 꾸역꾸역 쏟아지는 쓰레기 봉투를 들어올렸을 미화원 아저씨께는 또 얼마나 미안한가. 이렇게 쓰레기 봉투가 터져 있으니 있죠. 필자 자신도 속상하고 미화원 아저씨에게도 미안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가 생기면 봉투 속에 넣지 않고 접시에 따로 담아 고양이가 잘 다니는 통로에다 놓아두는 거였다. 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접시에 담아 고양이가 다니는 통로에 놓아둔 까닭은 무엇 때문에요? 쓰레기 봉투를 파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것은 좋은 생각이었다. 적중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쓰레기 봉투를 더 이상 파헤치지 않았나 봐요. 그 후부터 쓰레기 봉투가 훼손당하는 일은 안 생겼고 나도 고양이를 챙기는 일에 재미를 붙였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글쓴이는 속상했지만 이제 더 이상 쓰레기를 파헤치지 않아서 재미를 붙였다. 그래서 재미로 감정이 변화했네요. 비린 것을 탐하는 고양이의 식성은 칡칡했지만
자, 여기서 너절하다는, 찝찝하다는 너절하다.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저분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비린 것을 탐하는 고양이의 식성은 찝찝했지만 생선뼈를 머리칼처럼 가느다란 가시까지도 깨끗이 발라낸 솜씨는 가히 예술이라 부를 만했다. 그 대신 우리 식구들은 고양이 생각을 한답시고 닭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점점 살을 더 많이 붙여서 남기게 되었다. 자, 이것은 이 글쓴이를 비롯한 식구들이 고향을 의식하고 배려하는 태도네요. 어쨌건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를 파헤치는 고양이 때문에 속상했고, 하지만 고양이 소행이라는 것을 알고 고양이 음식을 따로 놓아 두게 됨을 시작으로 이제 쓰레기 봉투는 더 이상 까발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양이 먹이를 챙겨주는 것에 재미를 느꼈다라고 했고요. 다음 달라 봅시다. 나는 한술 더 떠서 식구들이 잘 안 먹는 생선 조림이 생기면 고양이를 위해 냄비째 쏟아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고양이는 절대로 과식하는 일이 없었다. 남겼다가 며칠에 걸쳐서 다 먹어치웠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집 단골 고양이가 여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매우 영리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녀석의 모습을 본 적은 없었다. 동네에는 여러 종류의 도둑 고양이가 있었지만 우리 마당은 환각처럼 바람처럼 스쳐가는 고양이는 베이지색 바탕에 검은 줄이 있는 상당히 아름다운 고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고양이의 겉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네요. 자, 글쓴이가 고양이에게 호감과 궁금증을 느꼈다. 왜 호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고양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 다음 달라. 오랜 장마가 갠 어느 날 오후였다. 마침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무더위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집안에는 아직 곰팡내 섞인 습기가 많이 남아있어 앞집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 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무심히 부엌 뒷문 밖을 내려다 보았다. 자, 그래서 이 수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네요. 어느 날 오후에 고양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날이네요. 어느 날 오후에 마루에서 책을 읽다가 무심코 부엌 뒷문을 봤는데 거기에서 고양이가 있었다는 거죠. 뒷문 밖에는 꽤 넓은 툇마루가 있는데 뒤쪽 마루라는 뜻입니다. 거기 우리 집 단골 얼룩 고양이가 꼭 저 닮은 새끼를 5마리나 거느리고 나란히 앉아있는 게 아닌가. 어미는 사느라 그런지 털이 까칠했지만 새끼들은 털이 반지를 윤이 흐르는 게 정말이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어떤 인간의 가족에게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자,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헤쳐서 속상했다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에 재미를 느꼈다가 고양이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는 글쓴이의 감정의 변화고요. 나는 거의 전율에 가까울 정도로 기쁨을 느꼈다. 와,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네. 감동까지 느꼈어요. 기쁨과 감동이에요. 그뿐이 아니었다. 나는 감동까지 하고 있었다. 나는 나에게 잘 얻어먹은 고양이가, 어미 고양이가 그동안 해산을 해서 반질반질 잘 기른 새끼들을 나에게도 자랑할 겸 감사와 친의 표시도 할 겸해서 그렇게 가족 나들이를 나왔으려니 하고 있었다. 이건 누구예요? 순전히 글쓴이의 생각이고 이건 바로 글쓴이의 고양이에 대한 오해가 될 거예요. 그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고양이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그죠? 고양이에게 많은 밥들을 챙겨줬으니까 그 감사 표시로 새끼를 데리고 나왔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쌀쌀맞고 영악하기만 한 고양이로서는 기특하게 짝이 없는 마음 씀씀이 아닌가 하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글쓴이의 고양이에 대한 오해, 제목에 나와 있는 오해죠.
나는 마치 손주 새끼들 반기듯이 만면에 온 얼굴에 웃음을 띠고 두 손까지 활짝 벌려 그들 고양이 가족을 환대한다는 표시를 하며 부엌문 쪽으로 갔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는 기절을 할 뻔하게 크게 놀라고 말았다. 자, 크게 놀랐습니다. 어미가 눈으로 불을 뿜으며 무르렁 이를 드러내고 나에게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글쓴이는 놀라움과 함께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기서 느끼는 필자의 감정 변화 맨 처음에 쓰레기를 헤쳐서 속상했어. 그다음 먹이를 주는 재미에 빠졌어. 고양이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 그다음에 고양이의 캔마루에서 본 고양이가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려고 나온다고 생각해서 기쁨과 감동이었어. 하지만 자신이 다가간 순간, 글쓴이가 다가간 순간 매우 적대적으로 공격태세를 취했기 때문에 놀라움과 공포를 느꼈다는 거죠. 신속하고도 눈부신 적이었다. 그죠? 적이 적대감을 보였다는 거죠. 다행히 순간적이었다. 내가 혹시 대낮에 환상을 본 게 아닌가? 쉽게 고양이 가족은 소리도 없이 신속하게 모습을 감추었다. 으악! 적대감을 드러내고 재빨리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무서워서 부엌문을 닫아버렸다. 자, 그럼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글쓴이의 생각이 반전을 보인 거죠. 놀라움과 공포에서 글쓴이의 감정에 반전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나니까 고양이에 대한 내 오해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슬며시 웃음이 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양이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바로 깨달은 거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고양이에 대한 감정, 속상함, 재미, 감탄, 기쁨, 놀람, 공포, 웃음. 자신의 일방적인 오해에 대한 깨달음. 이 웃음의 이유가 깨달음 때문이죠. 그까지 먹고 남은 생선뼈 따위 좀 챙겨주고 나서 내가 녀석을 길들인 줄 알았다니. 자, 길들인다는 것은 좀 친해진다는 거죠. 녀석은 챙겨주는 것보다 스스로 쓰레기 봉투를 뚫고 찾아내는 게 훨씬 스릴도 있고 보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고양이의 생각이고 이 고양이의 생각을 이렇게 뭐죠? 이 저기를 보이는 고양이를 보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네요. 어쩌면 녀석이 나를 공격하려 했다는 것조차 오해일 수도 있다. 나에 대한 녀석의 저기는 곧 저렇게 생긴 인간이란 족속에게 길들여지면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라는 제 새끼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아니었을까? 자, 그래서 글쓴이는 고양이에 대한 오해를 푸른 거죠. 그러니까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고양이는 먹이를 그냥 챙겨주는 것보다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먹이를 스스로 꺼내 먹는 게 더 좋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고, 또 인간을 공격한 게 나를, 필자를 공격한 게 아니고 자신의 아이들, 고양이 아이들에게 인간에게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교육으로 했을 거야. 라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이 오해였음을 성찰, 되돌아보고 고양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다. 자, 우리는 흔히 고양이는 은혜를 모르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길들이기를 꺼려한다. 그게 인간들끼리 통하는 생각이라면 고양이들끼리 통하는 생각은 인간이란 머리 검은 동물에게 길들여진다는 건 자유와 자존심을 담보로 해야 하는, 즉 죽들이만도 못한 짓이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고양이의 속성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양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고양이는 은혜를 모르는 족속이기 때문에 키우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머리 검은 인간들에게 길들여지는 것은 고양이로서 자존심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고양이의 입장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관련이 수필이니까 경험적, 사색적, 성찰적 이 되겠네요. 수필의 성격. 그래서 글쓴이의 경험은 도둑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던 일이고 그에 대한 깨달음은 인간 중심적으로 고양이에 대해서 오해를 했으나 고양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죠. 그 다음에 특징, 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자신의 생활 경험을 고백하고 있고, 자, 수필이니까 경험과 깨달음이 나타났죠. 그래서 첫 부분에는 대문 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고양이가 파헤쳤고 중간 부분에서 음식을 마련해주며 친해졌다고 글쓴이 생각했는데 고양이가 저를 보이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기가 바로 반전이 나타난 부분이죠. 또 자신의 오해를 성찰하고 감정을 정리했다. 그래서